자, 이제 법인세법 하도록 하죠. 8페이지 유인물. 신탁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다양화 해가지고 이게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같이 바뀌었어요. 우리 신탁 재산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는 내년도로 개정을 미뤘거든요. 그런 반면에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이번 연도에 확 바뀌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여러분들이 이거까지는 들어보신 바가 있을 거예요. 이게 위탁자가 부동산 같은 거 믿고 수탁자, 자산 운용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신탁회사죠. 신탁회사에다가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다 부동산 좀 맡겨놓고 이거 뭐 임대 좀 해줘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 임대료 나오면 내가 먹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임대료 나오면 뭐 자기 친구한테 주라든지 되게 친한 사람한테 줘버려라 라는 식으로 신탁회사한테 얘기를 좀 해놓은 거죠. 약간 부동산 임대료 나오면 뭐 아들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수익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였어요. 왜냐하면 항상 소득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든 소득세든 실제 소득을 먹는 자,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실제 소득을 가져가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종전에는 뭐 얘가 소득의 납세 의무자, 얘가 뭐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에도 규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소득세법에도 규정이 있는 거야. 이 수익자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가져가는 애가 아니면 개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얘를 먼저 우선시 보는 건데 납세 의무자로. 근데 혹시라도 수익자가 지정이 안 돼 있대요.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죠? 위탁자 납세 의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없죠.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 맡겨놓은 거니까 그 부동산은 원래부터 위탁자 거예요. 그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탁자가 소득의 기속자가 돼가지고 납세 의무를 진다. 또 위탁자도 법인일 수도 있고요. 법인 형태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규정이 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더 다양화됐습니다. 얘가 납세 의무자일 수도 있고요. 얘가 납세 의무자일 수도 있고요. 이제는 수탁자, 신탁회사죠. 그냥 부동산 같은 걸 믿고 맡겨놓은 그 수탁 회사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세 가지 케이스예요. 그러면 수익자, 위탁자, 아니면 수탁자. 그 세 가지 케이스로 좀 뭔가 다양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바뀐 게 뭐냐면 우리 종전에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수익자가 납세 의무자, 수익자가 소득을 가져가는 애니까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된 거고,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위탁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기를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수익자가 납세 의무자.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 양가로의 위탁자 과세 신탁이라고 해서 위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그게 있죠. 이거 종전하고 똑같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A 요건과 B 요건 일단 모두예요. AND로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또는 지배할 것. 또 B번의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하였을 것. 일단 뭐 대략적으로 이런 요건이 있고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는 위탁자한테 과세를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얘였어요. 수익자. 그런데 이제 개정되기를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수익자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긴 하지만 요런 신탁에 해당했다는 거죠.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위탁자가 거의 뭐 이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그때는 수익자로 가지 않고요. 위탁자로 간다는 거죠. 납세 의무자를.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소득이 되게 많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되게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이 돼버리면 되게 높은 세율 구간 적용받아가지고 세금 되게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아들한테 이 수익을 준다든지, 아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얘한테 줘버리면 세금 부담 거의 없이 있더라도 뭐 낮은 세율로
그렇게 세금 부담하고 말 수가 있잖아요.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신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자를 형식적으로나마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럼 종전에 따르면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돼가지고 소득이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면 누진세율을 좀 회피할 수가 있죠. 되게 높은 세율 적용받는데 그 낮은 세율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수익자를 여러 명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세 회피가 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그 신탁 재산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위탁자 소득으로, 위탁자 소득 되게 많은 상태에서 이게 또 위탁자 소득이 돼버리면 되게 높은 세율 구간으로 과세가 되는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이게 위탁자가 또 끼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위탁자가 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자가 종전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탁자가 요 납세의무자였지만 이제는 지정되어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거야라는 것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거기 1번 양가로에 보세요. 수익자 과세 신탁 원칙. 요거는 우리 세법 문구, 종전 문구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다르게 바뀐 건데 내용을 보시면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원칙은 종전하고 똑같죠. 다만 이제 원칙이 문구가 약간 바뀐 게 뭐냐면 과거에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한테 이렇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말이 좀 빠졌어요. 그 말이 빠지고 그냥 원칙은 수익자야. 그거는 종전하고 똑같아.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수익자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위탁자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게 약간만 수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수익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고요. 근데 수익자가 뭐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수익자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원칙은 일단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거, 이게 원칙이긴 하다는 거, 그건 좀 갖고 하셔야 돼요. 종전하고 똑같아요. 원칙은 일단 수익자로 하되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탁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거야. 요게 살짝 더 올라가가지고 위탁자가 과세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조금 더 늘어났구나.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양가로의 수익자 과세 원칙, 이거는 원칙이고 이제 3번 양가로의 위탁자 과세 신탁도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과세 신탁 재산은 요건 이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수탁자. 요게 법인과세 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법에서는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신탁 재산을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죠. 법인처럼 신탁 재산을 법인처럼 취급해가지고 법인세를 과세를 할 거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다양화된 거죠. 지금 납세의무자가 막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수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약간 감만 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법인과세 신탁 재산은요. 자, 위 1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른 목적 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 유한 책임 신탁 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이것도 모두 충족, 이런 표현 나오죠. 그거의 경우에는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 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 자, 수탁자가 튀어나왔죠, 갑자기. 위탁자도 아니고 수익자도 아니고 얘는 그냥 맡겨둔 신탁 회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얘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 밑줄.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야, 선택. 선택. 요 법인으로 과세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얘가 선택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이 경우 신탁 재산별로 각각의 하나의 내국 법인으로 본다. 자, 요건을 보면 수익자가 2명 이상일 것. 수익자가 이렇게 A나 B나 C
뭐 A, B라든지 한 명이면 안 돼요. 한 명이면 안 되고 두 명이나 뭐 세 명이나 이런 식으로 한 명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2명 이상의 수익자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하나의 수익자와 또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거는 이제 수익자라든지 위탁자가 과세가 되는 케이스고 절대 법인과세 신탁재산 그걸로 과세될 수 없다는 거죠. 수익자가 2명 이상이어야 되고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제적으로 통제 또는 지배하지 아니할 것. 위탁자가 실제적으로 통제 지배하면 그냥 위탁자 걸로 봐가지고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버리는 거예요. 수익자가 아무리 뭐 지정되어 있든 지정되어 있지 않든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위탁자 거예요.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그렇게 갈 거니까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수익자도 여러 명 있고 그럼 얘들을 약간 주주처럼 취급하는 거죠. 주주. 얘가 법인이고 얘는 주주고 그리고 나중에 얘가 돈 번 거 뭐 부동산을 운용을 해가지고 임대를 줬다. 임대료 나오겠죠? 그거를 얘들한테 분배를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요 분배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냐?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게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 아니면 뭐 부동산 임대 소득은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 뭐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 그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얘들이 이제 법인이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법인이면 각사소득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이 운용을 한 형태가 뭐냐, 부동산을 임대를 했냐, 뭐 예금을 예치를 했냐, 그거에 따라서 소득 구분이 나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 봐버리면 이게 법인이에요. 그리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식인 거죠. 얘들 주주가 돼가지고 뭐 부동산을 임대해가지고 임대료 소득이 났어도 사업소득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소득이냐면 배당소득이 돼버려요. 소득 구분. 요거는 소득세법상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똑같아요. 규정이 똑같이 들어왔으니까. 소득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의 범위에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소득세법상으로는 우리 소득세법도 하겠지만 법인 과세 신탁 재산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이야. 그게 명문화돼서 또 추가가 됐어요. 요게 배당소득이라는 거 어떤 소득인지 일단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세요. 얘가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면 얘한테 법인세가 때려집니다. 요게 또 배당소득이면요. 수익자한테 소득세가 때려질 수가 있겠죠. 수익자가 뭐 법인이면 그때는 법인세가 또 때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죠. 이중과세 문제. 배당은 항상 이중과세 문제가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우리 원래 있는 제도로서 근로수업 이런 제도가 있고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런 제도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약간 유동화 전문회사, 각종 투자회사 있죠. 걔들처럼 해버려요. 걔들처럼 얘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요. 배당 가능한 이익을 배당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 준 거를 배당소득공제 해줄 거래요. 배당소득공제. 그 배당소득공제 하면요. 얘 같은 경우 수익자한테 어차피 다 갈 건데 얘한테 법인세 물리지 말자라는 거죠. 사실상은. 법인 과세 신탁 재산이긴 하지만 배당 줘버리면 깡통인 거예요. 사실상. 얘한테 과세할 필요 없어요. 얘한테 과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배당을 주면 배당소득공제로 과표를 줄여가지고 법인세 과세가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얘들한테는 근로수업 해줄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라는 거. 그것도 챙겨가셔야 돼요. 근로수업 안 된다는 거. 얘는 소득세는 근로수업이 안 될 거고요. 법인세는요. 요 배당에 대해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안 될 겁니다. 요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중과세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법인과세 신탁 재산은 그냥 약간 유동화 전문회사, 각종 선박 투자회사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탁 재산 자체가 원래 법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인처럼 취급할 거야 라는 거니까 약간 페이퍼 컴퍼니 걔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종이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결된다는 거. 이중과세 조정을 얘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좀 챙겨가셔야 돼요. 이런 게 골자예요. 뭐 이 정도만 갖고 가셔도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아주 다양하겠죠.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그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약간 말문제로 나오기는 좀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요거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있죠. 법인과세 신탁재산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건 선택적인 규정이다라는 거.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라는 거. 이런 표현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를 법인으로 보긴 하는데 어떤 법인으로 보느냐. 얘는 뭐 소득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보고요. 법인세법상으로 이제 내국법인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절대 비거주자는 안 돼요. 수탁자 자체가 신탁회사가 뭐 외국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법인으로 법인세 과세되는 이런 형태를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수탁자 자체가 외국에 있는 뭐 금융회사라든지 걔들은 안 되고요. 우리나라 뭐 내국 법인이나 수탁자 자체가 그냥 개인이거나 개인 거주자거나 이런 것도 약간 출제하기 좋은 포인트죠. 수탁자는 거주자 또는 이제 내국 법인 이어낸다는 거죠. 거주자 내국 법인이니까 뭐 법인의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법인이 되는 컨셉이죠. 요거는 뭐 거주자라고 하면 수탁자가 거주자면 그래도 이게 법인이에요. 법인으로 본다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수탁자. 그러니까 수탁자가 거주자 내국법인 이어야 되고 얘는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 얘가 수탁자가 개인이라고 해도 신탁재산, 개별적으로 각각의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본다. 수탁자는 개인일 수 있거든요. 수탁자는 자산을 좀 운용을 해주는 그런 대리를 해주는 개인일 수도 있는데 신탁재산 자체를 법인으로 보는 거니까요. 무조건 법인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거주자 내국법인일 것. 이런 것도 말문제로 내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수탁자 옆에 가로 쳐놓고 네 번째 줄이죠. 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비거주자 외국법인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또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보는데 얘를 이제 내국법인으로 본다. 이런 표현 나오죠. 수탁자는 거주자여도 되고 요 신탁재산 자체는 내국법인으로 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만 좀 주의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위탁자 과세 신탁은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얘는 둘 중에 하나죠. 위탁자 과세되는 경우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죠? 이런 케이스 또는 지정되어 있다고 해도 얘가 지배 통제를 하고 있는 케이스. 지배 통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엔드로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할 것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꽃표시에 좀 설명을 붙여놨어요. 통제 지배는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 맘대로 수익자도 자기 친구로 했다가 또 자기 부인으로 했다가 자기 아들로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신탁 종료 후에 자녀 재산을 기속받을 권리 등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소득 분산, 그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탁 재산을 조세피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자기 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엄청 최고 높은 세율, 그거 적용받고 있다는 거죠. 소득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소득 없는 애한테 뿌려주는 거야. 수익자를 많이 지정해가지고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탁자가 맘대로 하는 신탁이었다고 하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B 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둘 다 충족입니다. 이게 OR이 아니고요. 둘 다 충족이에요.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하였을 것. 원본의 이익, 위탁자, 수익의 이익. 이게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원본의 이익은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고요. 수익의 이익은 위탁자의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그런 식으로 한 그런 신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가족들을 다 이익을 먹을 수 있게 해놓은 신탁인데 원본의 이익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부동산을 신탁을 했을 경우에 뭐 부동산 임대를 하고 생겨나는 임대료 있죠. 그 임대료 그게 원본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거는 위탁자가 먹는 거고요. 수익의 이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 임대료가 나왔죠. 이제 임대료가 나왔으면 그거를 은행에 예치를 하겠죠. 예치하면 뭐가 나오죠? 이자 수익이 또 나오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수익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 매출액도 또 자금 운용도 할 거고 뭐 주식 투자도 할 거고 돈이 생겨나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예금 예치도 하고 그럼 여러 가지 운용 수익이 또 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익자를 또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속한테 주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벌들 있죠.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을 맡겨놨다고 해도 부동산 임대료 자체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임대료는 위탁자가 먹고 그 임대료 난 거를 또 자금 운용해가지고 이익을 또 많이 생겨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임대료 자체가 어마어마하니 그거를 은행에 맡긴다고 해도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는 그걸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하면 또 엄청나게 배당도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신탁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가지고 약간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거 방지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 분산시키는 거 못하게 위탁자를 모든 소득의 기속자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인과세 신탁 재산에 대해서 9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넣어놨거든요. 이게 좀 많죠. 얘가 이제 법인이 된 거예요. 법인세법을 이제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된 거고요. 신탁 재산 자체가 법인인 거니까 약간 법인처럼 과세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일단 뭐 동그라미 1번의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밖의 소득과 좀 구분해가지고 신탁 재산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씩 법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구분해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2, 3번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본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배당 소득이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설립 및 해산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이게 언제 사업연도 개시일이냐 뭐 그런 거죠. 사업연도 개시일이 언제냐. 얘 같은 경우는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공장이 있고 뭐 사람이 있고 공장 돌아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찐 회사가 아니에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거라 가지고 얘는 언제 설립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된 걸로 보고 신탁이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법인으로 취급하는 거니까. 그 사업연도는요. 당연히 또 별도로 정해가지고 설립신고, 사업자 등록과 함께 사업연도 신고해야 한다. 우리 법인처럼 취급하는 거니까 법인세 절차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연도 기간은요. 1년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 납세지는 어디냐라는 거죠. 이게 어떤 공장이 차려져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지고 납세지는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요거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요런 게 이제 말문제로 나오기가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뭐 위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부동산 있는 곳으로 한다. 신탁 재산의 소재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수탁자, 자산 운용사 이런 신탁 회사가 있는 곳이에요. 신탁 회사가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요. 그 신탁 회사가 어떻게 보면 법인세를 내야 되면 납세 편의를 위해서도 수탁자가 있는 곳이 당연히 좀 편하겠죠. 그래서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이제 소득공제. 얘가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취하고 있다는 거.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것처럼. 그래서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뭐 뒷동네에서 우리 배당소득공제 쪽이 좀 바뀌었는데 유동화 전문회사라든지 각종 투자회사 있죠. 걔들 같은 경우에 언제 소득공제 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어요. 요거 배당 지급할 때 소득공제 해주느냐. 그 연도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해가지고 배당을 지급하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해주느냐. 아니면 잉여금 처분 결의는요. 다음 연도에 하잖아요. 작년도에 번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요. X1년도, X2년도 주총을 다음 연도에 열어가지고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하고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냐,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냐,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로 간다는 거예요. 요때로 가는 겁니다. 요때는 결의일이 속한 사업연도고 결의의 대상 사업연도라고 하면요. 돈 번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잉여금. 그래서 요 X1년도에 배당 소득공제 받는 거예요. 이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어떤 회사는 그냥 이때 소득공제 해버리고 어떤 회사는 막 요때 소득공제 해버리고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넣은 거예요. 요때다라는 거죠. 지급하는 때 아니다. 지급하는 때 아니고 배당 주는 때 아니고 결의하는 때도 아니고 그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다. 이건 유동화 전문회사든 신탁회사든 전부 다 같이 바뀌었어요. 다 같이 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아시겠죠? 배당 결의일 아니에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이라고 하면 요 X1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X2년도가 아니라 X1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배당 소득 공제로 이중과세 조정을 하니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익자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수입 배당을 입금 불산입하고 근로소득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다음 얘는 완전한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게라고 해서 거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중간 예납 의무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거의 뭐 페이퍼 컴퍼니고 수탁자를 원래 납세의무자로 할 이유가 없는데 특이하게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래 있던 규정과는 다른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중간 예납 의무 이런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원천징수 특례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1번 정도 그 신탁재산이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을 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융회사는 원천징수 안 당하거든요. 원래 금융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지고 원천징수를 안 당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은행한테서 돈 빌리잖아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요. 이자를 받죠. 여러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빌리고 이자 줄 때 원천징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도 은행에 돈 차입하고 나서 이자 줄 때 원천징수 안 해요. 왜냐하면 은행, 금융회사 자체가 원천징수 대상 회사가 아니에요. 요 마찬가지로 간다는 거죠. 신탁 재산 같은 경우에 여기 신탁 회사가 금융회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원래부터 원천징수 안 하니까 그거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원래부터 금융회사는 원천징수 당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 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 재산에 속한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의 수탁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본다. 자기 자신이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요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소득세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매도하는 자, 채권을 매도하는 자가 보유한 그 자가 이 이자를 계산하기에 편의가 있는 자거든요. 이거 파는 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거니까 매수하는 법인이 내가 이 채권을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 잘 몰라요.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매도하는 법인이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매도하는 법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여기서도 같이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같은 경우에 원래 채권을 팔면 그때는 막 보유기간 일수 다 고려해가지고 요 채권의 금액에다가 이자율 때리고 곱하기 365분의 보유기간 일수 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매수일은 잘 몰라요. 사간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파는 애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도 요 파는 애가 계산을 하고 파는 애가 원천징수를 한다. 그런 의미로서 자기가 자기 거 원천징수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 거. 얘는 이제 받을 때, 다른 애한테 받을 때는 원천징수 안 당해요. 금융회사에 해당하면 다른 애한테 받을 때는 원천징수 안 당하는데 이제 이런 채권을 파는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거를 원천징수해서 낸다. 구분 격리는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것만 좀 아시면 돼요. 신탁 재산별로. 신탁 재산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게 각각 다른 사람 거니까 신탁 재산을 하나의 각각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구분 격리, 장부 기록도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도 각각 따로 기록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중과세 조정.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를 법인으로 본다는 거.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요 분배를 하면 배당으로 보는데 배당 소득 공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근로수업, 수입배당, 입금 무산입을 안 한다. 이 정도만 잘 갖고 가셔도 무난해요. 그리고 약간 말 문제로 지엽적인 것도 좀 나오니까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 말 문제는 반드시 맞추실 수 있게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두 번째로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송금 기속시기 보완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이자 수익이든 이자 비용이든 원칙은 법인세법상의 손익 기속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득세법상의 수입 시기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세법상의 수입 시기는 약정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급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뭐 은행 예금이자라든지 뭐 무기명 채권의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지급일로 가고요. 약정일로 가는 것도 있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런 거는 약정일로 가잖아요. 근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가장 정확하게는 빠른 날, 약정일하고 지급일 둘 중에 빠른 날, 그때를 손익 기속 시기로 하죠. 그렇게 되는 건데 특례로서 기속이 미도했다는 거죠. 이게 후급이죠. 사실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거죠. 기속이 미도했다는 것은 아직 받지도 않았고 받기로 한 날이 도래한 것도 아니고 후급 조건인 거예요. 나중에 기속이 도래할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속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을 계상하면 특례로서 인정을 해줄게. 우리 기업회계 기준하고 세법이 또 다르면 안 되니까 특례로서 인정해줄게라는 규정 아시죠? 다만 이자 수익은 특례가 대부분은 적용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얘는 원천징수 대상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다 원천징수 대상이라서 특례가 적용이 안 돼요. 기속이 미도했는데 기간 경과분 잡으면 입금 불산입, 미수이자였다고 하면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런 식의 세무조정이 일어나죠. 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뭐 국외예금이자, 국외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니까 그거는 기간 경과분 뭐 미수이자 이런 거 계상을 해놨다고 하면 입금 불산입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입금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규정인데 이자 비용은 종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요 기속 미도래 했고 기간 경과분 뭐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 이런 거 잡았다는 거죠. 지금 돈이 아직 안 나갔어요. 왜냐면 원칙이 약정일, 지급일이니까 준 날이라든지 주기로 한 날, 그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기간만 경과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을 잡은 거죠. 미지급. 그 케이스인데 요거는 예외가 없었잖아요. 사실. 예외가 없이 이거 계산하면 전액 송금. 모든 케이스에 송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예외가 이제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 개정된 거예요. 예외가 단 다음은 특례 적용을 제외하겠다. 요 두 개를 충족한 케이스인데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에 초과하고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였다는 거죠.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주는 케이스예요. 이자를 주는 케이스, 이자 비용이니까.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주는 케이스인데 돈을 계속적으로 안 주고 있었다는 뜻이죠. 차입하고 나서 이자 지급일까지 1년에 초과했다고 하면 특수관계인한테 돈 빌리고 이자를 계속 안 주고 있네? 근데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간 경과분을 이렇게 이자 비용 잡았을 때 송금으로 인정받으면 과세소득이 줄잖아요. 송금 인정 안 해줄 거야 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얘는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 뜻이거든요. 얘는 실제로 주는 날 또는 주기로 한 날 그거에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그때 가서 지금 말고 좀 조기에 송금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루려고 하는 거죠. 밀어서 기속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돈 나가면 송금이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한 케이스예요.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 초과, 그리고 엔드로 특수관계인 거래여야 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면 무조건 인정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수관계인 거래인데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에 초과한 케이스. 돈을 계속 안 주고 있는 케이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기속이 도래하면 괜찮아요. 기속이 도래하면 이 원칙, 기속 도래했으면 송금 맞잖아요. 원래부터. 그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기속 도래하면 송금 맞아요. 근데 기속이 지금 미도래한 케이스.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예외 케이스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오는 주제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필요금비 인정. 요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이게 예전에는 지정기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정기부금이면 좀 안 좋은 게 한도 내 송금 이런 게 되잖아요. 한도 내 송금. 그럼 한도 초과하면 송금 인정 못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요 출연금은 전액 송금 해줄게. 송금 항목에 집어넣은 거예요. 전액 송금, 기부금 아니에요. 기부금이 아니고 전액 송금으로 봐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소득세법도 똑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상으로도 사내 근로복지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요. 여기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그런 걸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비 기준금액 인상이라고 돼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죠. 제가 뭐 객관식에서도 다 설명을 회계사반에서는 했고 이제 세무사반에서도 할 거고 어렵지 않아요. 광고 선전 물품 같은 경우에 일단 불특정 다수인한테 광고 선전 물품 뭐 달력이라든지 컵이라든지 뭐 자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뭐 그런 거 뿌려주는 거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으면은 광고 선전비니까 전액 송금이에요. 근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원래는 접대비잖아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인데도 불구하고 소액이면 광고 선전비로 봐서 전액 송금해줄게. 그런 규정이었죠. 근데 그 금액 기준을 좀 늘린 거예요. 금액을 늘려가지고 원래 소액의 개념이 3만 원. 3만 원 이하면 소액이고 3만 원 초과면 접대비야. 그런 규정이었거든요. 그 3만 원을 5만 원으로 늘린 거죠. 이건 어렵지 않죠? 5만 원. 5만 원 이하면 광고 선전비 전액 송금이 되는 거고요. 5만 원 초과하잖아요. 6만 원이래요. 건당 6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처별 연간 합계액으로 이게 6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 거니까 6만 원 전액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특정인에 대한 거. 지금 특정인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종전 규정 똑같이 가는데 금액만 바뀐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연간 합계액으로 따지죠. 이거는 준 거 여러 개를 다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5만 원 이하인지 5만 원 초과인지 따지는 거고요. 이때 건당 1만 원 이하는 제외를 했죠. 요 3만 원 기준 이런 거 따질 때 이거 1만 원 또 늘려가지고 3만 원으로 늘렸어요. 건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고 따지는 거죠. 거래처 A한테 준 게 있는데 내가 이 특정 거래처한테 주기를 여러 개를 줬어요. 2만 원짜리도 주고요. 4만 원짜리도 주고요. 3만 원짜리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안 넣는 거예요. 3만 원 이하라 가지고. 얘만 넣는 거죠. 얘만 넣고 만약에 이거 말고도 또 한 5만 원짜리 준 거 있대. 그럼 이것도 3만 원 넘는 거니까 이거 넣는 거야. 3만 원 이하는 다 광고 선전비, 전액 송금인 것이고 요거를 합쳐요. 하나의 거래처니까 연간으로 합쳐가지고 9만 원이네? 그러면 9만 원 전액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없었다고 할게요. 여기 없었다고 하면 4만 원으로 끝나죠? 그럼 5만 원 이하라 가지고 전액 광고 선전비. 요것도 광고 선전비고 얘도 광고 선전비. 그렇게 끝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비 기준금액 인상이 되면서 또 5번에 적격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도 인상이 됐어요. 우리 예전에는 건당 1만 원 초과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증빙이라는 걸 수치를 해야지만 접대비 한도 15인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는 건당 1만 원이 아니고요. 건당 3만 원이에요.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 요게 법정 증빙 서류를 좀 수치를 해야 되겠고 건당 3만 원 초과하는데 불구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는 거죠. 그럼 걔는 직부인 대상이에요. 건당 3만 원 초과하면은 법정 증빙,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세운계약서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안 받고 영수증 수취했다라고 하면 송금 불산입하고요. 소득처분은요. 영수증은 있으니까 기타 사유출, 영수증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당으로, 요거는 건당으로 따지는 거죠. 얘는 연간 합계액이에요. 5만 원. 요거는 연간 거래처별 합계액으로 따지는 것이고 요거는 건별로 3만 원 기준을 따져가지고 건당 3만 원 이하인데 영수증 수취한 것은 한도 15인 대상이에요. 그거는 괜찮아요. 한도 15인 대상이고 건당 3만 원 초과인데 영수증 수취한 것은 직부인 대상이라 가지고 송금 불산 기타 사유출. 요거는 1만 원만 바뀐 거라 가지고 경조사비는 얼마예요? 경조사비는 20만 원이잖아요. 그거 안 바뀌었어요. 그건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정 증빙을 좀 갖춰야 되는 케이스가 접대비하고 일반 손비가 좀 다른데 원래 접대비가 이렇게 1만 원 기준을 적용한 거였고요. 접대비 1만 원 기준 적용한 것이고 일반 손비는 원래부터 얼마였죠? 일반적인 손비 접대비가 아닌 비용은 건당 원래부터 3만 원이었어요. 이런 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공부를 하잖아요. 건당 1만 원 초과 접대비인데 이거를 그냥 간이 영수증 그런 걸 받아왔다. 법정 증빙을 안 갖췄다라고 하면 요 송금 인정이 되느냐? 송금 인정 안 되죠? 건당 1만 원 초과했는데 영수증 수취한 것은 송금 인정 안 된다. 근데 이게 3만 원으로 바뀐 거고요. 그죠? 요거는요. 건당 3만 원 초과하는데 영수증 수취했다라고 하면요. 송금 인정받아요. 다만 증빙 불비 가산세라는 것이 있는 거죠. 얘는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송금 인정 못 받는 게 엄청 큰 제재니까 가산세는 따로 없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얘는 그대로예요. 이 3만 원은. 이 3만 원은 그대로고 요 1만 원이 3만 원으로 바뀐 것이고 경조사비는 20만 원. 그것도 그대로라는 거. 그거 구분을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6번에 나와 있는 거 문화적 대비. 문화적 대비는 그냥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문화적 대비 추가한도 주는 거 있죠? 그거는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7번째는 기부금 단체 명칭이 통일이 됐어요.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뭐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법정이 뭐고 지정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세법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법정이 뭐고 지정이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납세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그냥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으로 통일을 해버린 거고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 뭐 공익단체, 공익법인 이런 식으로 다 통일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라고 하는데 세무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왜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부를 말이 없잖아요. 부를 말이 용어가 잘 구분돼가지고 한도도 다른데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부금 단체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실제로는 한도가 법정 기부금은 한도가 더 많고 지정 기부금은 한도가 적으니까요. 이걸 구분할 실익이 당연히 있고 실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를 말이 있어야 되는데 부를 말을 잘 구분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굳이 없애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나중 가서 획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무자들은 계속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쓸 거예요. 왜냐하면 한도가 다르니까. 그런 말이 쓸 거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다시 이 용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요거는 문제 푸실 때는 아마 문제에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인지 그거를 자료를 제시할 겁니다. 그냥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법문구에서 사라졌어요, 사실은. 법문구에서 사라졌지만 우리 시험에는 나타날 거예요. 시험에는. 그래야지 우리가 한도, 시분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한도가 다른데. 부를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고 제시를 할 거고요. 이거 좀 문제를 바꾸기가 애매해가지고 저는 몇 조, 몇 항에 따른 기부금 이런 식으로 몇 조, 몇 항, 몇 호에 따른 기부금 해놓고 가로치고 구법정기부금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렇게 문제집에 넣어놨거든요. 지정기부금도 마찬가지로 몇 조, 몇 항, 몇 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상 그리고 가로치고 구지정기부금이라고 가로치고 넣어놨어요. 아예 그냥 법정 지정이라고 대놓고 나올 수도 있고 저처럼 조금 돌려서 얘기하더라도 가로치고 구법정, 구지정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법정인지 지정인지 구분할 수 있게 출제가 될 거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또 공익법인 등 제가 또 가로치고 구지정비부금이라고 적어놨죠. 그 지정기부금 지정 사후관리 일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작년도에 개정이 된 부분도 있어요. 이번 연도부터 시행되는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개정되기를 거기 국세청장 그 표현이 예전에 주무관청이었거든요. 주무관청인데 주무관청 말고 국세청장이 하겠다라는 거죠. 국세청장이 관리를 좀 하겠다. 국세청장 또는 이제 관할 세무서장까지 얘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법인 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겠다. 국세청장이 좀 추천을 한다라는 것이 약간 얘가 성실한 기부단체인지 아닌지 그런 걸 국세청장이 다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정을 안 하든지 그런 걸 국세청장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주무관청이 아니고 국세청장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서 고시를 하면 과거에는 그냥 지정 한번 하면 6년간은 지정기부금으로 갔어요. 6년간. 근데 요게 너무 길지 않냐? 되게 불성실한 기부금 단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처음 지정할 때는 3년간 지정 기부금 단체로 해놓고 나중에 얘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재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지정을 하면 그때는 한 번 보고 두 번 본 애인데 그래도 괜찮은 애네. 그렇게 본 거니까 이때 6년 동안 지정 기부금 단체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6년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 지정할 때는 3년 동안만 지켜보겠다는 거죠. 지켜보고 이거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뭔가 여러 가지 불성실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탈락,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빼버릴 거야.
비정으로 가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3년간만 지켜보겠다. 지켜보고도 괜찮으면 6년 더 해줄게. 그런 건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A, B, C, D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인데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얘들이 다 지정기부금 단체죠. 공공기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공기업은 제외하고요. 공기업은 그런 지정기부금 단체는 아니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요것도 별건 아닌데 과거에는 법문구가 설립된 기관이라고 되어 있었고 설립된 기관을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죠. 요거는 이번 연도에 바뀌었고요. 등록이라는 표현은 이번 연도에 들어왔고 요거 6년이라든지 주무관청이 국세청장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건 작년도에 들어와서 이번 연도부터 시행이 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작년도에 개정됐는지 이번 연도에 개정됐는지 그거 구분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번 연도부터 다 시행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기부금,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를 했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복지시설, 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뭐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것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했다. 그런 거니까 이것도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죠. 좀 세부적인 거니까. 10번이 되게 중요한 규정이에요. 10번.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 계산 방식 보완. 요거는 계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라 가지고 잘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우리 기준소득이란 걸 계산하죠. 기준소득. 기준소득은 차가감 소득에서 출발해요. 여기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산조정,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차감조정,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해가지고 나온 게 차가감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하나 더하죠. 그리고 하나 빼죠. 제가 하나 더한다, 하나 뺀다. 그러면 기준소득이 된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하나 더하는 게 기부금. 요 법정이나 뭐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나 그거 더하는 거예요. 법정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지정을 더해가지고 기부 전 소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기부 전 소득을 법문구에서는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해요. 기준소득 금액. 그래서 요거랑 이게 뭐 또 용어가 똑같으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기준소득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용어가 다르긴 하죠. 4글자, 6글자니까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준소득금액에서 뭐까지 빼야지만 기준소득이 되는 거냐면 2월 결손금이라는 걸 빼야지만 기준소득이 돼요. 한도 적용률은 여기다가 때리는 거죠. 법정은 기준소득의 50% 그 한도를 주는 것이고 지정 같은 경우에 기준소득에서 법정 기부금 송금 인정액을 빼고 거기에 10% 주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20% 그렇게 줘가지고 지정 한도를 구하는 것인데 이때 2월 결손금 빼는 거 있죠. 요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있어요. 계산 문제 푸실 때는 그냥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2021년도 기준으로는 2011년도 2011년 1월 1일 이후 2월 결손금 그걸 뺄 수가 있어요. 2011년 계산 문제 푸실 때는. 요것도 개정돼가지고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어요. 15년 좀 이따가 또 볼 거예요. 15년으로 이게 이번 연도에 개정되긴 했지만 15년으로 늘어나는 거 2월 기간. 근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금부터 그냥 15년으로 이번 연도 개정되긴 했지만 좀 소급해서 과거까지 소급해서 2020년 1월 1일이에요. 작년 1월 1일 그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이 15년으로 2월 돼요. 15년. 그런데 그 전 거는 또 10년이니까요. 종전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개념이라서 계산 문제 푸실 때는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 뺄 때 한도라는 게 없었죠. 기존에는. 근데 한도가 생긴 겁니다. 한도가 요 앞에 오는 거. 2월 결손금을 빼기 전에 오는 금액, 기준소득금액. 그거에 60% 한도 이런 게 생겼어요. 이번에. 요 60% 한도는 우리 과세표준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또 빼잖아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비소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걸 빼가지고 과표를 구하죠. 이때 2월 결손금 또 발생연도 제한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푸실 때는 그냥 10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10년 내에 2월 결손금을 빼는 거고요. 그럼 과표가 나오는 거죠. 이때 2월 결손금 또 요 위에 오는 거, 각 사업연도 소득 요거에 100% 한도로 하는 법인이 있고 60%를 한도로 하는 법인이 있죠. 이 100%, 60%는 요 위에 오는 각사소득 베이스로 해서 100%, 60%예요. 각 3년 소득금액.
요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었다든지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다든지 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이라든지 이런 노력하는 법인들 있죠. 걔들은 각사 소득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들, 뭐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 이런 거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법인들, 일반적인 법인들, 걔들은 각사 소득의 60%를 한도로 하죠. 요거 2월 결손금 뺄 때 둘 중에 적은 거. 일단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 10년 내 거 들고 오고요. 10년 내 거. 그거랑 각사 소득의 60%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적은 걸 빼주면 된다고 했죠. 우리 그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그대로 여기 들고 온 거예요. 그대로 요거처럼 하겠다는 거죠. 요거처럼.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라든지 그런 거 적용받는 법소정의 법인은요. 요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문구가 없긴 해도 어차피 논리적으로 100%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2월 결산금이 기준소득금액보다는 적게 나오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빼주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면, 동그라미 1번 케이스면 생각 없이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초과할 수는 없죠. 왜냐? 한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한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기준소득이 마이너스면 여기 한도 적용률 50% 이런 거 때려가지고 한도를 구할 건데 이게 마이너스면 한도가 마이너스가 돼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100%가 한도가 되는 개념이죠. 요거는 원래부터 그랬고요. 얘는 법문구에는 없지만 이렇게 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때는 60% 고려하셔야 돼요. 요 60% 때리는 베이스 금액은요. 요 앞에 오는 거 기준소득금액의 60%예요. 얘는 각사소득의 60%고 얘는 기준소득금액의 60%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각사소득 아니에요. 기준소득금액의 60%.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일반적인 법인이 나오면요. 2월 결손금 빼실 때 10년 내에 2월 결손금 발생연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오고요. 요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기준소득금액의 60%가 되겠죠. 둘 중에 적은 걸 빼주시면 돼요. 둘 중에 적은 것을 이렇게 빼서 기준소득 구하고 한도 적용률을 때려서 한도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 개발비의 범위를 부과한 건데 요거는 개발비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우리 회사가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그거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개발비로 보겠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면서 법문구하고 논리를 싸워가지고 대법원이 이겼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법문구를 그래서 바꾼 거죠. 대법원 판결에 따라가지고 법문구를 바꾼 겁니다.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그런 식으로 문구를 살짝 바꿨어요. 요거는 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얘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받아들이기 좋으실 건데 모르시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또 객관식반에서 다 설명드릴 거니까요. 요게 개발비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거 그것만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만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 문구가 바뀌었구나 간단하게만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조금 쉬고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조금 쉬겠습니다.